그러면은 왜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냐? 사실 보통 매매가 오르면 전월세 좀 안정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이제 오르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오늘이 가격이 제일 싸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되겠죠. 가라앉을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전월세 매매 이 트리플 상승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또 규제도 많아지고 금리도 부담스러운데 매매, 전세, 월세까지 다 같이 오르는 이 상황에서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또 이제 지방선거 딱 끝나고 나서 오늘 또 대통령의 뭐 담화랄까요? 부동산에 대한 또 평가, 멘트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떤지 한마디로 좀 이런 상황이다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리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네. 근데 이렇게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상승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왜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냐? 사실 보통 매매가 오르면 전월세 좀 안정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일단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이제 오르는 거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전월세 물량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그렇지만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매매된 물건에 대해서는 예전 같으면은 전세 월세 살던 사람이 집을 사면은 사람이 살던 전월세 물량은 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산 사람들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월세 물량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부족한 시장 속에서 또 규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나 매물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이 당장 뭔가 해소가 되거나 뭐 그러는 요인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근데 이게 매매만 오르고 좀 전월세가 안정되거나 아니면 뭐 전월세는 올라도 뭐 매매가 좀 안정되거나 하면 그게 대안이 있는데 지금 뭐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같이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좀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죠.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고, 주거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 기간은 늦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 중심 지역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만한 집 자체가 없고 서울 외곽으로 나가든가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이제 나가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한 현상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지금 그 거래량도 막 되게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강남도 다시 뭐 신고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게 과거에도 좀 양도세 중과하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뜨문뜨문 하나씩 신고가 찍히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라는 시장은 수요 억제를 하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이 뭐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대책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하겠다, 뭐 세금도 좀 보유세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매매, 전세, 월세 뭐 셋 중에 뭐 한두 개라도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세금 강화 이게 좀 그쪽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세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 규제 때문에 매물 출회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못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설령 판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판다라고 하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양도세를 감안해서 매매 금액으로 내놓겠죠, 시장에. 그래서 가격을 이제 올리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이 비용으로 간주되니까 비용이 올라가면은 수입을 좀 더 해 소득 구간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전세 보증금을 더 인상시키는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되면 결국은 보유세 증가분 자체가 임차인들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음식점에 그 음식 만드는 원가가 올라가면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음식점을 안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다른 데 더 싼 데 가면 되는데 다 같이 올라간다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결국에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신규 공급 뭐 이런 것일 텐데 이번에 그 비아파트,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매입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난 게 있습니다. 5월 말에 뭐 그런 비아파트 쪽에서 좀 공급을 해주면 전월세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고 비아파트는 비선호 주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분산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아파트 시장 가격을 완전히 안정시키거나 고정시키는 데까지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조금의 도움은 그래도 좀 되기는 될 수 있죠. 하지만 네. 네. 뭔가 하락 전환으로 한다거나 뭐 보합으로 만들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이 좀 안정되거나 뭐 일부라도 하락이 되는 요인은 외부 변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네. 이게 좀 정책과 무관하게 또 가는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투자할 때는 총 위험이라고 하죠.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인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위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금리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건 뭐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 위험은 우리가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건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해지할 수 있죠. 다주택자들이 주택 하나를 처분한다든가 그래서 세금을 피한다든가. 근데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세금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정도인데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출 한도를 최대한 6억까지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들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 일부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최고 한도 받아서 집을 살 때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시장 매매 거래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가격 안정에는 수요 억제로 인해서 좀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보합 수준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강남 3구는 또 한강벨트 지역은 예외 지역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사기는 여기는 대출이 이제 그렇게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받아가지고는 뭐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 없는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이제 양극화, 가격 양극화만 또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15억 이하대 아파트들 가격 상승세가 막 무섭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동남권, 동탄, 뭐 분당, 수원, 수지 이런 데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동네들의 15억 이하대들이 금리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그런 지역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지역은 쉽지 않다. 그러면 금리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7월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금리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어쨌든 언론에도 막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는 수준과 속도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2.5인데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담대 금리 상단은 8% 선까지 찍고 있거든요. 최대 뭐 그렇게 가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거든요.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주담대 금리는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자원이 예적금 받아가지고 해주거든요. 근데 예적금을 안 하고 ETF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돈 가지고는 대출이 안 되거든요. 또 예적금이 부족하니까 금융채를 발행하거든요. 금융채 금리를 올려버리고 예적금 금리를 올려주거든요. 조달금리가 올라가니까 코픽스에 연동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금리가 7%, 8% 상단 금리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자칫 주식시장이 더 좋아지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정기예금 적금하겠어요. ETF로 전부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까지 올라왔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지역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시장 분위기가 읽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거래가 줄고 가격이 안정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 시장 움직임은 기준금리가 지금 쭉 동결 2.5로 동결되어 오고 있는데도 실제 주담대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느냐. 계속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금리가 올라가면은 거래가 좀 주춤하고 가격에 도움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인데 시장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0.25 올라가면 1억 대출 받으면 1년에 25만 원, 한 달에 2만 원 더 내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정말 내 집 마련을 안 할까? 저는 이거의 의사결정은 주거비용, 전월세 비용이 얼마만큼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봐요. 이게 조금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도 조금 영향을 미쳐서 주춤할 거고. 근데 이게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시장 참여자들은 움직일 것 같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다 전월세 쪽에서 인상이 더 커가지고 손해가 더 크다면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더 네.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세 월세는 결국에 임대인들이 빌려주는 값인데 그 빌려주는 임대인들한테 세금을 좀 증세를 한다거나 하면은 어쨌든 빌려주는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될 것이다. 네. 효과가 제한적이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나마 금리 인상을 하니까 조금 주춤은 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좀 더 네.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통화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환율도 지금 1,560원 뭐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환율의 어떤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뭐 직접적으로 준다고 봐야 되나요? 안 준다고 볼 수 없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잖아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변의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거나 끌어올리거나 네.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신규 공급에도 좀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네. 지금 통화량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뭐 보이긴 하거든요. 지난 12월 대비 네. 3월까지 한국은행 통화량 통계가 나왔는데 50조 정도 늘었더라고요. 50조? 네. 1분기에 지금 50조가 늘었는데 상당히 많이 네. 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은 내 집 마련 하려고 다시 이제 엑시트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주식시장이 그래도 뭐 최근에 또 2, 3일 정도 막 빠지고 막 이러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돈 번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더 벌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갈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격적인 그 자금의 이동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넘어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래량이 확 늘어나줘야 되거든.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대출 규제를 하면서 토어제도 걸고 하니까 거래량이 줄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현금 부자가 되셔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주식을 팔아서 현금 들고 와서 사버리면 규제를 그런 하더라도 규제를 피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아.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을 내가 산다. 원하는 곳에 살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중잣돈을 은행 예적금 통해서 모아서 내 집 마련 나섰는데 요즘은 이제 직접 투자를 통해서 불려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이런 시장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네. 하긴 이게 보면은 지금 주식으로 꽤 많은 돈을 들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더 불어날 것 같으니까 조금, 아직 안 빼고 아직 네. 안 빼지 곧 강남 아파트 사러 갑니다 뭐 이러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여기서 불려서 집 산다라는 거지 주식을 계속 하겠다라고 물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팔아서 집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돈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시기는 아마 전월세난이 뭐 더 심해지고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전월세 가격 상승이 내 집 마련의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오르다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하루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주식 가격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아버리면은 주식보다는 내 집 마련을 일단 먼저 하자라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턴하겠죠. 지금은 주식의 상승률이 막 이렇게 막 수직 네, 상승하고 가파르죠. 있으니까 네, 네. 집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이 상승률이 뭐
언젠간 둔화가 될 테니까 완만해질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전월세 난으로 집값이 상승세가 좀 높아지면 수익률 따라서라도 갈아탈 것이다. 네, 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성과급 아닐까 싶기도 한데 내년 2월쯤에 돈 받는다고들 하거든요. 이분들이 움직이는 게 시장에 영향을 좀 줄까요? 분명히 영향이 있죠. 과연 이제 돈이 되는 분들이 어디에 살까냐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개인차가 다 있겠죠. 뭐 월급을 삼성에 다닌다라고 해서 똑같이 받는다라고 해서 10년 차, 20년 차가 다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정말 직주 근접에 살 거냐, 아니면은 핵심지에 살 거냐. 저는 뭐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핵심지로 이동할 것 같아요. 강남 상구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대만도 케이스를 보니까 TSMC 다니는 그 인근 도시들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높으니까 부동산 상승률도 유의미하게 높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용인이나 뭐 이천, 청주, 평택 이쪽에서 이제 돈을 버실 테니까 아무래도 이게 동남권에 제한된 영향을 주는 건지 이게 결국에 도미노처럼 수도권 전역에 영향을 주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강남으로의 교통환경이 우수한 동탄 2가 아마 받을 것 같아요. 도시 중에서는. 그 위의 지역은 이제 소소하게 평균 상승률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제 핵심 지역이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울 지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강남 상구, 서초나 송파 지역으로 나와서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집을 판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또 갈 거잖아요. 지금 다 1주택 실거주니까. 뭐 그 집을 판 사람들은 더 상급지로 또 다른 동네 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뭐 초중반부터는 성과급 가지고 또 한번 시장이 또 유동성이 확 풀리는. 그게 이제 풀리는 돈 규모가 물론 부동산 시장으로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얼마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이런 거를 정부도 지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규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일부 좀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지금 이 규제 속도는 뭐 지속될 것 같고 대출은 조금 더 규제하지 않을까. 뭐 지금 6억 4억 2억인데 이거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줄인다든지 수요 억제를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한도자 강남 상구는 아예 2억도 대출이 안 되게 막아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15억 이상은 대출 자체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뭐 규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게 하반기에는 좀 나올까요? 아니면 뭐 내년까지 좀 내년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안에. 뭐 규제는 조금 더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 자체가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60주 이상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조금 더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조금 쓸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고준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규제가 좀 강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출 규제는 필연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뭐 좀 주식에서도 돈이 넘어올 수도 있고 뭐 상여 성과급에서도 막 넘어올 수도 있다면 돈의 총량을 좀 속도를 늦춰줘야 되지 않을까? 네, 대출은 그래서 뭐 더더욱 규제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대기업들, 네. 공기업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기업들은 또 사내 대출, DSR 해당 안 되는 사내 대출. 저도 뭐 그런 혜택을 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사내 대출을 해주니까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직군에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겠죠. 특히 삼성 같은 데는 성과급도 받고 사내 대출도 받고 뭐 한 5억씩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움이 굉장히 되겠죠. 그런 돈을 빌려주는 거 자체가 집을 살 때 빌려주는 거니까 집을 사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빌려주는 거니까요.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만 회사도 열심히 다닐 거잖아요. 대출을 갚는 동안은 이직 자체가 안 되니까. 사내 대출 받으면 이직을 못하죠. 이직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다녀라.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아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또 누구는 대출해주고 누구는 회사 좋은데 못 가서 대출 못 받는다. 뭐 이런 약간 좀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내 대출도 DSR에 뭐 포함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그게 포함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긴 한가. 전산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만 놔둘까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지금 이거 복지잖아요. 사내 대출 해주는 기업과 전산망을 연결해서 대출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DSR에 이게 한도에 포함될 수 있게 이거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기업들 보고 좀 자체적으로 좀 자제해라. 자제해라가 이게 그러기에는 좀 이게 너무 복지니까. 복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전세를 올려주든 뭐 매매를 하든 뭐에다가 돈을 뭐 쓰시긴 쓸 거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전월세 시장에도 문제를 같이 일으키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입니다. 공급. 네.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규제보다 공급. 신규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잖아요. 네. 기존의 다주택자의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으면은 이 가격은 지금 뭐 60주 이상 지금 가격이 계속 우상향했듯이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 야,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하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딱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 매물을 늘리려면은 양도세를 더 낮춰야 되니까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엇박자죠. 그럼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방법으로서는 공급을 신규를 많이 만들어내든가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또 분산을 시키든가 서울 수요를 다른 외곽으로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신규 공급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최선의 방법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건데 이 방법도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금 가는 방향은 그쪽으로 완화 기조도 있겠지만 약간 초강경으로 또 규제를 해가지고 포기하고 팔게 만들겠다는 쪽으로 갈 확률이 지금 높잖아요. 오히려 그 세금을 더 늘려가지고 보유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하겠다. 보유세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7월에 이제 세제 개편한 얘기가 또 있는데. 네, 보유세가 증가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가될 가능성도 또 높다라는 거죠. 비용 증가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용 증가한 것만큼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전월세 가격을. 그럼 결국 부담은 최종 소비자, 세입자가 짊어지게 되는 거죠. 혹시 전가를 못 시키게 가격에 상한을 둔다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좀 대규모로 확대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갱신권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도 기존 계약의 5%밖에 못 올리게 한다든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입법을 막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장 경제 하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엄청 올리는데 이 전월세는 못 올리게 네. 하면서 이 격차로 이용해서 팔아라 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네, 강제하기는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이 심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세금은 어느 정도 인상은 하겠지만 대출 규제도 좀 더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세를 최대한 누르면서 상승을 좀 지연시키겠다. 뭐 이 정도 전략일 것 같네요. 그러면 방향은 뭐 그렇게 정부에서 네. 잡지 않을까 그러지네요. 그러면 임시 방편 아닌가요? 결국에 이제 어떤 대규모 공급이 일어날 때까지 잠깐 지연 정책을 쓴다는 거면 당장 대규모 공급이라고 말할 거는 뭐 3기 신도시 정도 말고는 없지 않나요? 3기 신도시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게 분산 효과가 나려면은 서울하고의 이제 교통 환경이 완비가 돼야지만 그쪽으로 이제 3기 신도시 고향 창릉이라든가 하남 교산이라든가 왕숙이라든가 부천 대장 이런 지역으로 내 집 마련해서 분산이 될 텐데 그게 지금은 교통이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면 비판 말고 뭔가 대안을 얘기를 해라.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없잖아요. 다주택자들 그거 그것뿐이 말고 없어요. 있는 거라도 좀 팔게 해줘라. 있는 거가 시장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은 그 매물 자체가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방법뿐이 없죠. 지금 그러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서울의 정비 사업, 민간의 정비 사업하고 공공의 공공 개발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매물 출해 효과로 인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매물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은 가격이 그렇게 안 올라요. 오히려 네. 떨어지고 있고 똑같은 시장인데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안 오른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규제냐 매물 주택 공급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 결론은 뻔하지 않나. 사람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돈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다주택자들을 좀 규제를 많이 풀어서 좀 지방으로 투자를 하고 지방에 좀 미분양도 많으니까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좀 폐기하고 여러 채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지연이 될까요? 그 어떤 상승세.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죠. 부자들은 이사를 안 가겠죠. 그래도 지금 막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저거는 조금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부가 이동하려면은 일자리가 지역에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규제 일시적인 완화보다는 일자리가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지 않을까. 뭐 하이닉스 청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뭐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로 가면 좋은데 이번에 양도세 중과
중과까지 한 마당에 사실상 글로 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현실적으로 좀 네, 어렵다고 네. 보고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규제 강화 쪽으로 훨씬 더 간다.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보는 거죠. 2018년 9.13 대책이 이제 강력하게 한번 나오고 나서 2019년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조금 빠졌었거든요. 음전을 하긴 했었는데 정부의 규제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 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일시적으로. 좀 이번에 그럴 확률은 없을까요? 이번 있죠. 내년도가? 일시적으로 규제가 강력하면은 그렇게 될 뭐 가격이 조정받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 매물 출애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말 똘똘한 몇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 말고 좀 안 오른 것들도 있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이번에 보유세 인상이 지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더 급매로 던지게 되는. 팔려고 노력했겠죠. 안 팔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다주택자로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 분들한테 막 종부세나 보유세가 막 엄청 중과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세제 개편할 때 다주택자들을 과거처럼 뭐 더 중과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 가격에는 못 팔아면서 안 팔았던 것들도 그냥 던지게 되는 뭐 이런 효과는 없을까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 비례해서 이제 처분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처분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이런 커다란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 지역에서는 이 가격이 매매 가격에 포함돼서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 싸게는 안 팔어. 네. 나 양도세 이만큼 내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내야 돼.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될 확률은 있겠죠. 그 가격 못 받을 거면 그냥 1년 종부세 낼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네. 차라리 종부세 얼마나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종부세율이 높은 나라가 뭐 미국의 뉴욕 1%에서 1.2%, 우리나라가 이제 0.1에서 0.2 정도 사이 되는데 네.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이 뉴욕은 100만 원을 벌면은 한 40만 원 정도가 임대료로 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00만 원 벌면은 2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걸로.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보유세를 조금만 올려도 임대료 부담률이 더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규제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지금 좀 타겟인 것 같은데 비거주 1주택자들한테는 뭐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올 걸로 보세요. 얘기 나오는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면은 뭐 보유세 높이겠다 이런 게 적용이 될까요? 정부에서 이제 뭐 만약에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비거주자들이 상급지에 내가 비거주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입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은 더 없어진다.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은 매물은 더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얘기 나오는 거는 규제하는 게 약간 기정사실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부산에 잠시 직장 때문에 가 있고 서울에 집을 월세를 놨다라고 하면은 월세 금액보다 세금 금액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월세 빼고 내가 주말에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전략으로 전세를 빼겠죠. 월세를 빼겠죠. 네. 매물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손을 좀 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거주만 인정해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더더욱 전월세를 못 주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6년, 10년 살려고 하실 거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 담당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결과로 조금 뭐 변화가 될 만한 부분도 좀 있을까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서울에서는 좀 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인허가를 빨리 내준다 하더라도 네. 공사비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재초안이 걸려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감안하면은 추진을 못하는 단지들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정비사업 쪽에는 네.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항상 모든 정권의 딜레마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풀어주면 그 단지들 가격대가 갑자기 막 급등하잖아요. 토호제 풀었을 때 가격 막 급등하는 네. 것처럼 눌러놔서 이 가격이었는데 풀리니까 갑자기 급등하면서 집값 상승한다 막 또 언론에 막 나오고 하니까 이걸 또 못 푸는 것 같기도 한데 참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임기가 5년인데 이거 중간에 참고 그러면 욕은 내가 다 먹고 혜택은 다음 정권이 보고 약간 이게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좋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나왔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 쉽게 풀리진 않겠어요? 사실은 제초안까지 걸려 있으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압구정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 제초안 부담금이 상당 금액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부담금 감안하면은 10억 이상 그러겠죠. 추가 부담을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 될 거고 반포의 트리니온 같은데 제초안 추가 부담금 산출 금액이 6, 7억 나오는 걸로 지금 네.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부과는 안 됐겠지만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은퇴 그렇죠. 이후에 그 집에 재건축에서 들어가서 대출도 안 살려고 하는데 6, 7억 제초한 부담금이 나온다. 공사비가 또 뭐 6, 7억 나온다. 10억 넘게 돈을 낸다라고 하면은 어느 조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할까요?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산 넘어 산이다. 해소될 만한 지금 포인트가 많이 보이진 않네요. 전세 월세라도 좀 안정되면 좋은데 지금 전월세도 대란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으니 참으로 지금 걱정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세 월세 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월세 특히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제가 언론 기사 보니까 작년에 6배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전월세 시장을 그냥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가라앉을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결혼쌍이 22만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서울에 한 뭐 22만 중에 서울에 한 3, 4만 정도 결혼하는 걸로 보고 또 이혼쌍이 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한 2만 정도 되는 거. 또 학군 수요.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학교 와서 졸업을 하면 안 내려가잖아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학교 가면은 졸업하면 서울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또 2, 3만. 이거 하면 이런 이제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매년. 작년에 4만 7천 가구, 올해 2만 4천 가구. 네. 입주 물량 자체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은 전월세 매매 이 트리플 상승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얼마나 오르느냐 덜 오르느냐 이 차이지 우상향할 거는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근데 이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매매 상승과는 다르게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매매가 오르는 건 뭐 밀려나는 기분 거죠. 나쁘고 네, 끝이지만 이제 전월세는 가족들 데리고 이사를 가야 네. 되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발감도 엄청나게 커질 건데. 주거가 일단 불안정해지고요. 생활 터전에서 이제 밀려나야 되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또 학교를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주거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틀이 이제 무너지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사회적인 뭐 양극화 이런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라도 풀어주면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 살 수 있는데 마음 먹으면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안 대출 됩니다. 규제를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그냥 더 멀리 이사 가라라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또 한두 명이 대상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겠죠. 네. 대상이 되면은 왜 나만 집 살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대출이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돼? 네. 이런 이제 불만 지수가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그 반발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정부에서 잘 읽어내면은 규제 속도를 좀 조절해 볼 필요는 있다. 뭐 네. 생애 최초만 풀어준다거나 대출 규제가 아니라 완화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부라도. 지금 저는 이제 대출을 완화해서 내 집 마련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자들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이제 거꾸로 가면은 시장에서 그러한 이제 불만 효과, 부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되겠죠. 지금은 근데 약간 전월세를 살다가 매수하는 게 쉬워진다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대출 어렵죠. 규제뿐만 아니라 네. 뭐 투기가를 주고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해서 계속 지금 뭔가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토어제가 막 더 넓어지면 그나마 좀 전세 끼고라도 집 사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토어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뭐 서울 접경 지역, 광명, 한양 같은 데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 위에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동탄이라든가 구리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이런 데를 또 묶을 수 있겠죠. 그 묶으면서 예전에 나왔던 풍선 효과가 이제 다시 또 계속 또 확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풍선 효과가 나는 지역은 그나마 적경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직주근접, 자적 기능을 갖춰지고 있는 이런 지역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시골로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출퇴근 시간도 멀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은 매물 보면 전세도 줄고 월세도 줄고 막 다 같이 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월세 입주자들은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내 집 네. 마련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보통 100대 1이 넘게 지금 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시세대로 분양해도 뭐 다 가져갑니다. 네. 이런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희망을 갖는 거는 주식 시장인 것 같아요.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네.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런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세도 많이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월세를 사시면서 또 남는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성과가 좋아서 잘 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불만이 있고 대신에 이제 무주택이신데 주식은 좀 무서워서 뭐 예금을 하거나 뭐 다른 거 하셨다가 괜히 지금 상대적 박탈이 엄청 크신 분들은 그렇죠. 힘들고 네. 야, 근데 이게 주식으로 유의미하게 부동산이라는 이제 큰 배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돈 버는 확률이 많냐 이거죠. 부동산은 네. 제대로 사려면 이제 지속 가능하잖아요.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주식은 이게 종목을 잘못 사놓으면 혈압약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봐야 되고 글로벌 경제까지 다 살펴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들어가는 노고가 굉장히 많다. 많은데 성과 나기는 몇 종목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았지만 반도체주 아닌 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소외를 또 당하시는 네. 것도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출 나오는 거라도 빨리 사면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규제가 더 되면은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받을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물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전세가가 좀 올라간 동네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도 과거보다는 올라왔는데 이 정도 전세가율로는 소위 말하는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은 작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는 전월세 대란이 오면 이게 또 매매를 또 자극하게 되는 건가요? 매매를 자극할 수 있죠. 지금 뭐 비율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40에서 50%가 안 되잖아요. 전세가 네. 비율이 안 되는데 그만큼 전세값도 올랐지만 매매값이 더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매매값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런 전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엄마 돈을 빌려서라도 뭐 사내 대출 정말 받아서라도 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전월세 시장 안정이 집값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또 새낀 집을 팔게 해주는 비거주 주택자도 이제 집 팔 수 있게는 해줬는데 이게 뭐 큰 영향이 없다 아니다 그래도 좀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 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새 끼고 살 때는 좋은데 새 돈 빼줄 때 돈 작은 계획이 다 서 있는 사람은 상관이 또 없겠지만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매물이 나와도 못 사는 그런 시장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새끼 매물이 나왔을 때는 예외적으로 대출 한도를 풀어줄 거냐 이것도 좀 지금은 금융당국에서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1억밖에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집은 샀는데 그럼 어떻게 빼주라는 거냐? 못 빼줘요. 라는 그래서 게 이제 못 사는 문제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 받지 말고 현금 있는 분들만 사라라는 이제 정책인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현금 가진 사람들의 시장이 이제 돼가면은 현금 없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형평이 조금 어긋나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을 이제 다 하나로 종합하면은 이제 월세 살고 있는 돈 다 주식 넣어서 크게 불린 다음에 대출 없이 집 사라. 뭐 그건 봐줄게. 그리고 실거주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데 그거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쉽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않거든요.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대다수는 그런 걸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빌라 쪽으로도 좀 갈까요?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가 그동안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밀려오는 분들 때문에 전세가 좀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 시장은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로 진입을 하려고 하겠죠.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목돈을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빌라 시장으로는 이제 월세로 뭐 반전세나 월세로. 네, 거주하는 이제 아파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이제 빌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빌라도 조금 앞으로 투자 가치가 과거보다는 좀 회복이 되는 건가요?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진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빌라는 환가성이 네. 이제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고 보안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그 빌라에 사는 거지. 나는 거기에서 평생 빌라에 살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돈을 벌면은 아파트로 다시 전월세로 가거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거다. 잠시 거쳐가는 이런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황금성 투자하는 사람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도 오르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뭐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밀려오는 분들의 수요에서 잘 팔고 나오시는 게 엑시트하고 나오는 게 낫다. 네, 좋겠죠. 기다리면 또 빌라 오피스텔에 좀 봄이 올까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비사업 구역 안에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서울에 이제 뭐 비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뭐 이런 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로 이제 바뀌니까 네. 그런 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멀었다. 오피스텔 쪽을 과거에는 이제 집으로 막 안 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거에서 좀 그나마 혜택 아닌 혜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막 주택으로 막 개수를 세다 보니까 그냥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뭐 빌라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은 좀 확실히 상가 취급을 하면서 일종의 좀 오피스텔 분양이나 공급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얘기들이 나오곤 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다만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작고 관리비가 비싸고 이런 단점들은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쾌적하고 커뮤니티 시설이 좀 세대수가 있는 데는 들어가고 하기 네. 때문에 청년들 신혼부부 중심으로는 오히려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만약에 주택수를 안 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데 투자를 해서 전월세 공급하는 이런 뭐 임대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네. 주택수로 취급을 안 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죠. 아, 이거는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저는 이거는 그냥 풀어도 된다고 보는 그렇죠. 주의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왜 굳이 오피스텔을 왜 규제하는 거지? 라는 부분은 좀 의문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뭐 다주택자들 양성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10년간 전월세 가격을 5%뿐이 인상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임대차 기간 2년 감안하면은 다 25% 10년 25%뿐이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해서 전월세 가격 안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왔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2018년 이후에는 허용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지금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가도 시장 기능을 통해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라는. 거기다 지금 뭐 비아파트 쪽은 임대사업자가 되긴 되는데 잘 안 하시죠 대부분. 뭐 이게 안 하죠. 네. 큰 어떤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 좀 임대사업자를 다시 한번 좀 양성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의미는 있을 텐데. 의미는 있죠. 근데 근데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정부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임대사업자 혜택을 좀 줄여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가면은 전월세 쪽도 답은 별로 없다. 네. 큰일이네. 그렇게 보는 거죠. 큰일이네. 고준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그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요 영상들을 많이 보실 거고 이제 전세나 월세가 만기되는데 이제 이번에 집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다리면은 매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악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살 거면 빨리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이 가격이 제일 싸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환율 1,500원 이상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수입
수입 원자재 물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하고 있고 분양가가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계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났으면은 엑시트하고 대출은 무리하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좀 받고 이게 되는 분들은 뭐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꼭 뭐 한강 벨트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맞는 지역에 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면은 두 가지가 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요즘에는 아이가 뭐 한 명 뭐 이런 집들이 많으니까 더더욱 좀 학군이나 뭐 이렇게 학업 분위기 이런 것들도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동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데들은 어김없이 지금 많이 올랐고 비싸니까 살 수 있는 데들은 조금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다 올라간다는 뭐 보장이 있다면 내가 산다. 근데 올라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신단 말이죠. 집값은 교육 환경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변에 생활 인프라, 종합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통 환경, 지하철이 도대체 몇 개나 지나가 너네 동네로 또 주변의 자연 환경. 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 동네에 이제 신축에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세대. 그러니까 최소한 1500세대에서 2500세대 정도 단지가 가장 가격 탄력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있는 동네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라고 하면 초, 중, 고가 없는 데가 서울에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있게 있죠. 근데 문제는 학원가라는 거예요. 핵심은 학원가. 제대로 들어서 있느냐. 대치동 같은 데는 1100개가 넘어서고 있고 반포나 구정동은 300개 가량씩 각각 되고 있고 목동은 뭐 한 450개 정도. 그 노원구 중계동도 350개에서 400개 정도 이제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자, 이런 지역들이 몇 개나 될 거냐라는 거예요. 서울 전역에 이렇게 학원가가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은 제가 얘기한 이런 지역들인데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학원들이 있다라고 해서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거죠. 중계동 같은 데라든가 목동 같은 데도 강남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교육 환경만 좋아가지고서는 집값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사항이 합쳐지는데 이거를 골고루 좀 봐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서라도 이러한 조건이 좋은데 내 집 마련하면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데들이 많이 올라갔어도 추격 매수하는 게 나은 건가요? 계속 이제 우상향하니까. 아니면 좀 안 오른 곳들, 뭐 지금 좀 지지부진한 곳들이 나중에 올라간다. 안 오른 그런 가능성이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데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거기가 이제 배후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GTX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이게 개통이 되면은 강남이 이제 생활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지역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차라리 그냥 많이 오른 곳이더라도 따라서 사는 게 낫다. 네. 추격 매수가. 네. 그게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실거주를 하는 게 좀 대세가 되고 뭐 비거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실거주성을 따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투자니까 조금 뭐 안 좋아도 사고 팔고 했는데 이제는 수요가 좀 줄었다. 이 상황에서 1주택자 갈아타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이 지금 대출도 안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집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팔고 또 옮기려니까 답도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1주택자는 현금이 좀 있지 않으면은 상급지로 가야 되잖아요. 하급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상급지로 간다는 것은 최소한 1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2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나머지 돈은 뭐 자기 자금으로 있어야 되고 기존 살던 집은 대출이 없어야 되고 그 대출을 갖고 나면 상급지로는 못 가잖아요. 못 가죠. 1주택자가 갈아타려면은 적어도 플러스 1주택 플러스 현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네. 물론 사내 대출이 되면은 가능은 하겠죠. 1주택자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500에서 2,500 세대고 나름 그 동네에서 뭐 대장급의 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도 안 하시는데 대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한 300세대, 뭐 500세대 뭐 이런 정도의 뭐 동네는 나름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좀 순위가 좀 후순위인 그런 단지들. 근데 이제 요즘 막 오르고 있으니 누가 이제 뭐 매수를 하겠다고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입질은 오는데 이걸 팔려니까 팔고
팔고 대출 안 나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더 좋은 거죠. 데도 못 가고 그러면은 뭐 이걸 그래도 팔아서 좀 대단지로 가 있어야 되나?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대단지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도 가격 낮춰서 가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보유하자. 요걸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으면은 하급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상급지로 네. 이제 갈아타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동네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하염없이 또 받는 스트레스를 거죠. 받으시니까 네.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대출 규제 때문에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옮기는 거는 뭐 하락장이나 뭐 이럴 때 좀 대출 규제 풀어줄 때나 가는 거지. 이렇게 뭐 상승장이 뚜렷할 때는 갈 수가 없다.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규제 완화할 때 네. 가는 수밖에. 대출이 완화될 때 가는 수밖에 없죠. 그나마 좀 갭 투자라도 되면은 옮겨라도 놓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뭐 지금 서울 거 팔고 네. 동탄 갭 투자 된다고 동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 미래 가치를 따질 때 다양한 어떤 요건들이 있을 텐데 아까 잠깐 학군 얘기는 해주셨지만 최근 트렌드상 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뭔가요? 교육 환경, 네. 초, 중, 고 이게 이제 주변에 있어야 되고 여기 학원가가 어떻게 있느냐 완비되어 있어야 되고 유해 시설이 없는 지역이 집값 상승에는 아주 좋습니다. 학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약화된다라고 얘기들도 많이들 하는데 오히려 강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학군? 학원가가 좋은 지역으로 모이는 거죠. 대치동의 학원가는 이제 GTX가 A, C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삼성역에서 내려서 시문고까지 5, 6분이면 갑니다. 시문고 앞이 다 학원가예요. 그러면 이제 동탄에서도 수원에서도 의정부에서도 파주에서도 다 이제 학원 이쪽으로 다닌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집중화되는 거죠. 로컬 지역의 학원가는 좀 힘들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중심가의 학원으로 계속 이제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학원가가 잘 돼 있는 곳이 살아남고 나머지들이 더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수 있죠. 사실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낳는다 해도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과밀학급이 많거든요. 많죠. 네. 네, 한 반에 막 30명 가까이 되는 반들도 많은데 또 어떤 데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폐교하고 그런 약간 양극화가 이쪽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학군이 1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뭐 생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라는 거 인프라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종합병원. 예전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더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주문하면 아침에 새벽 배송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걸어서 종합병원 갈 수 있는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는 이런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다. 거기에다 뭐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죠. 서울에 14개가 GTX까지 치면 14개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10분 이상 걸린다는 것도 참 지하철이 집이 이렇게 있는 많은데. 것도, 예, 비껴 사는 것도 쉽지 않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해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몇 개가 지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집값에 영향을 주는데 그럼 뭐 서울역이나 왕십리 이런 데가 집값이 가장 비싸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자연환경. 그러니까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 주변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용산공원이 뜨는 이유. 공교롭게도 85만 평 정도 돼요. 센트럴 네. 파크 규모도 그렇고 용산공원도 그렇고 이런 이제 한강 둔치라든가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양재천이라든가 용산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변 지역에 이런 공원 자연공원이 있으면은 그 주변 집값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에 영향을 준다. 뭐 창문 열면은 논밭만 훤히 보인다. 이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자, 이런 시설,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 아파트 단지 내 요즘은 뭐 수영, 뭐 실내 골프,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보다 더 입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다 모으면 한 40억, 50억이거든요. 당연히 돈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거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도 이렇게 잘 돼 있는 대형 단지일수록 이런 시설이 잘 들어가는 데들이 있어요. 학원가가 없더라도 아파트 단지 세대 수가 많고 지하철역에서 좀 가깝고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잘 들어가 있는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니까 신축의 선호도는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네. 지금 미분양이 많이 해소되지 6만 원 이상 있잖아요. 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다른 공사장 착공하기가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늦게 착공할수록
늦게 공급할수록 이 원가는 더 올라간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럼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신축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신축이 또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요. 지금 신축도 부족하고 대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재개발 쪽에 관심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재개발 쪽은 재건축과 다르게 재초안도 없으니까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좋죠. 자금이 신축이나 이거 사는데 대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정비사업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 승인 인가가 난 곳 이런 곳에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빌라에 실거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안 하는 해도 적도 신통이 아니면은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곳을 사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사업 승인 인가가 났다는 것은 정부에서 맡을 이런 인허가 과정은 다 거쳤고 이제 관리 처분 인가 하나만 남은 건데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구청에 허가받는 행위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도 뭐 소송전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 시행 인가 난 정비 사업 재개발을 산다라고 하면은 10년 정도는 너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뭐 신축 아파트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재초안이 일단 안 걸리니까 추가 부담금 네. 공사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초안이 없으니까 좀 낫다. 나중에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뭐 서울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재개발이 초기에는 쌉니다. 빌라 같은 거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내 집 마련을 그렇게 우회해서 하는 것도 좋다. 어차피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고 이 기조가 바뀌면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을 먼저 좀 밀어줄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다 서울시에서는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재건축은 밀더라도 재초안 때문에 조합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그 금액 계산해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오히려 더 선호할 거고 그게 순항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재개발 쪽입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그 무주택자들이 경매를 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은 토지도 좀 뭐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경매도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데 요즘에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는 좀 어떤가요? 좋아요. 경매가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최고의 내 집 마련의 선택지가 아닌가. 규제가 일단 안 받잖아요. 경매로 사서 전세 놓을 수도 있고 자금 조달 계획서 뭐 내지 안 해도 되고 또 중개 수수료 안 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매매하는 뭐 매매 사기나 이런 거에 연루될 일도 없고 네. 그냥 내가 권리 분석 하는데 이 권리 분석도 주택 아파트는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경매를 모르는 게 무서운 거지 권리 분석이나 명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경매에 진입해서 내 집 마련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으려면 또 어쨌든 낙찰가나 이런 것들도 시세 대비 또 얼마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텐데 요즘에 또 낙찰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떤가요? 지난 5월달 평균가로 보면은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99%예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99%라는 것은 그만큼 매매 가격이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정한 뒤로도 시세가 올라간다. 네, 그래서 이게 높은 거지. 매각가율이 120%다, 13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130%인데 내가 130% 주고 사면은 1억짜리를 1억 3천에 경매로 사면은 그럼 시세는 얼마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세가 2억이라고 하면은 사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각가율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매각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세 대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이러는 네. 거는 한 85% 정도 입찰 가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러면 한 80% 1차가 최저 수준으로 뭐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경매로 빌라를 사는 건 어떤가요? 요즘 이제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좋아요. 빌라 정비 사업 안에 들어있는 빌라를 사는 거는 뭐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니까 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이 되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제한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빌라나 이런 거 사는 건 너무나 좋다.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경매도 무주택자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해볼 대안이다. 만한 본인이 공부함으로써 범위가 넓어지고 내 집 마련이 빨라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 계신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고 제일 걱정인데 지금 뭐 동남권 쪽은 막 뜨겁지만 사실 뭐 서부권이라고 할까 아직 뭐 북부 뭐 이런 데들은 아직 뭐 안 오른 데들도 많고 여전히 뭐 전고점을 돌파 못한 곳들도 많은데 조금 소외된 지역들도 앞으로 뭐 올해나 뭐 내년쯤 되면은 좀 이제 훈풍이 좀 불 건지 아니면은 가는 곳만 좀 가는 건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안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서울하고의 교통 환경, 일자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확실하지 않는 지역에 여기도 안 올랐으니까 오르겠지 하고 샀다가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GTS가 연결이 되는 지역이라든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이벤트나 뭔가가 있지 않으면 주목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네. 이해도 되는 건가요? 네. 수도권 어떤 지역을 샀는데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몇 시간 걸린다라고 하면은 교통 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 사면 집값은 안 오르겠죠. 또 살 수는 있어도 팔기가 어렵겠죠. 그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살기 좋은 동네가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 본질을 굳이 막 피해가지고 막 이건 살기 안 좋은데 어떻게 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요행을 발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은 네. 처같이 가까운데 어. 시댁 가까운데 아기를 봐줘야 되니까 또 뭐 직장 가까운데 이런 판단으로는 사지 말자. 아기를 키우려고 해도 처갓집 근처에 그냥 월세로 살아라.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맞는 조건이라고 해서 남들도 그걸 좋아한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보편적으로 좀 좋은 곳을 네. 좀 살아. 그거를 근데 항상들 놓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결국에 이제 남들의 취향과 어떤 네. 시대의 분위기를 잘 읽어야지만 이제 네. 집으로도 유의미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매매, 월세, 전세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부터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